안녕하세요. 항상 채널 잘 보고 있는 평범한 여성 시청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1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과 이혼했어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었는데 남편과 헤어진 요즘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남편과 저의 인연은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었어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던 것이 무려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는 5살 어린 아이였을 때거든요. 저희 집은 여느 집들처럼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동네 맛집이라고 소문나 단골도 많고 항상 손님들로 붐비는 곳이었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두 분 다 회사에 다니셨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임신을 하시면서 일을 그만두셨고 아버지께서는 제가 1살 무렵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왜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갑자기 식당을 차리셨나 궁금한 마음이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저 어머니와 좀 더 시간을 오래 보내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걸핏하면 야근에 주말 근무를 나가느라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없으셨다면서요. 두 분 다 장사를 해보셨던 분들도 아니고 특출난 비법 요리가 있던 것도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 버벅였지만 결국 부모님의 식당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저는 어렸을 적부터 단 한 번도 부모님께서 싸우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가벼운 말다툼 정도에 하셨지만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내 탓이네, 네 탓이네 하면서 얼굴을 붉히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영업이라는 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참 힘든 일이고 서로 부딪힐 일도 많았을 텐데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으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두 분 다 불같은 성격이 아니시기도 했지만 그만큼 사이가 좋은 부부였고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보다 어머니를 먼저 챙기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는 다른 집 아버지들도 다 자식보다 본인의 반려자를 먼저 챙기면서 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매사에 어머니가 먼저인 아버지께 가끔은 섭섭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지만 두 분이 금술 좋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나중에 꼭 저런 남편을 만나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식탁에 생선이 올라오면 아버지께서는 항상 어머니 먼저 발라주신 뒤에 저를 챙겨주셨고 외식을 한번 하더라도 매번 저보다 어머니께 먼저 먹고 싶은 것을 물어보시고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신 밤이면 본인도 피곤하실 텐데 어머니 어깨를 안마해 주시곤 하셨어요. 우리 딸도 나중에 좋은 남편 만나서 남편한테 해달라고 해. 그런 어머니를 부러워하는 저에게 어머니께서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랐으니 저는 하루빨리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에 맹목적으로 매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만 하면 안정적인 가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었거든요. 다시 남편 얘기로 돌아오자면 남편은 저희 어머니 친구분의 아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라고 하죠. 엄마 친구 아들의 줄임말인데 들어본 적이 있으시려나요? 흔히들 어머니들께서 옆집 누구는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더라. 엄마 친구 아들 누구누구는 편식도 안 하고 잘 먹는다더라. 하며 남들과 비교하며 자식을 타박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만큼 엄마 친구 아들은 뭐든 잘하는 완벽한 아이처럼 묘사되기 마련인데 남편은 딱 그런 아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당시 저보다 2살 많았던 남편은 새하얀 얼굴에 곱게 다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옷이었고 실제로도 남편 집은 굉장히 잘 살았었어요. 제대로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남편 아버지께서 규모가 꽤 있는 의류 사업을 하셨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남편의 부모님은 꽤 친한 사이였어요.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자주 가고 만남도 자주 가졌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께서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었지만 우연히 타지에서 만나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마침 비슷한 또래의 자식도 있었고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아 아버지들께서도 쉽게 친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집에도 몇 번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몹시 크고 화려했던 기억이 나요. 남편의 어머니께서는 항상 친절하셨고 남편 또한 제법 다정한 성격이었습니다. 2살 어린 여자아이를 귀찮아할 법도 한데 항상 저와 잘 어울려 주었고 어린 시절 저는 남편 가족들과 어울리는 것을 몹시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은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제가 학교에 막 입학했던 8살 때의 일이에요. 저희 가족과 남편 가족은 그 해에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했어요. 강원도의 한 캠핑장에서 함께 캠핑을 하기로 했고 남편 가족들이 미리 가서 준비를 해놓으면 저희 가족은 가게 문을 닫고 밤늦게 출발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마감 시간까지 손님이 너무 많아 출발이 많이 늦어졌고 설상가상으로 밤부터 예보에도 없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인 줄 알았건만 비는 멈출 낌새가 없었고 아버지께서는 도저히 이런 늦은 시간에 저 비를 뚫고 캠핑장까지 운전해서 가기는 무리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 가족에게 내일 날이 밝고 비가 그치는 대로 가겠다 연락을 보내놓고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던 뉴스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난리가 나 이곳저곳에서 피해가 있었다며 보도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께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고 어린 저는 눈을 비비며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 가족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고 부모님께서는 상의 끝에 일단 캠핑장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바리바리 짐을 싸 캠핑장으로 출발했어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길 못지않게 빗길 운전도 정말 까다롭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캠핑장으로 가려면 산길을 굽이굽이 지나가야 하는데 도로도 험하고 길도 미끄러우니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고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늦은 오후쯤이 되어서야 캠핑장 근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캠핑장으로 가는 내내 이곳저곳 침수된 곳이 많이 보였고 경찰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노란 우비를 입고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어렸을 적의 일이라 자세하게 생각은 나지 않지만 꼭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라 어린 마음에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캠핑장으로 가는 길목 앞에 차가 여러 대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우비를 입고 바람을 맞으며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차에서 내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셨고 낯빛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물난리 때문에 캠핑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네.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서 텐트를 그대로 덮쳤다고. 밤새 난리도 아니었대.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거라고 하는데 아직 연락 온 거 없지? 사고 난 사람들이 어린 아들이 있는 부부였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께서도 덩달아 표정이 심각해지셨고 두 분은 한참 대화를 나누시다가 결국 차를 돌려 인근 병원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물난리로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한 텐트를 덮쳤는데 부부는 즉사하고 어린 아들은 밤 사이에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남편 가족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무리해서 캠핑장으로 향해봤자 남편 가족들도 진작 대피를 했겠지 싶어 병원으로 가 남자아이의 신원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렸던 저는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 마냥 해맑았던 것 같아요. 창밖의 풍경들을 보며 어머니께 저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 물이 왜 이렇게 많냐, 지금 어딜 가냐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떠들었고 어머니께서는 착잡한 표정으로 대답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도착한 병원에는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그 사고의 당사자가 남편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소식을 아시자마자 실신하셨고 저 또한 그제서야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덤덤하게 얘기를 써내려갈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사고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커다란 나무가 남편 가족의 텐트를 접쳤는지, 얼마나 고통 속에 돌아가셨을지. 행복한 휴가를 위해 떠난 여행길이었는데 그의 여름은 남편이나 저의 가족에게 모두 최악의 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남편은 이마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은 것 외에는 크게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다만 정신적 충격이 컸어요. 그런 사고를 겪었으니 멀쩡한 것이 더 이상한 수준이었습니다. 어찌어찌 장례는 무사히 치렀지만 남편의 조부모님께서는 모두 일찍이 돌아가셨고 가까운 친척도 없어 몹시 곤란한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민 끝에 남편을 걷어들이기로 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의 일이라 정확한 정황은 알지 못하지만 다들 어린 남편은 나몰라라 했으면서 남편 앞으로 남겨진 유산은 탐을냈던 모양이에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법적인 문제로 유산을 넘겨받지 못했지만 애초부터 돈이 아니라 남편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결정하신 일이었기에 상관없다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하루아침에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고 후로 남편은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웃음도 많고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말수가 눈에 띄게 줄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언제나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게도 친오빠처럼 다정하게 굴어줬었는데 같이 살게 된 이후로 오히려 더 쌀쌀맞아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였고요.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큰 사고를 겪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라며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렸던 저는 남편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남편이 옛날처럼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남편을 향한 저의 오랜 짝사랑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 남편은 여러모로 참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의 부모님 두 분 모두 선한 인상의 선남선녀였고 남편 또한 그런 부모님을 닮아 하얀 피부의 미남이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키도 훤칠해지고 동네 여자아이들이 남편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저희 집 앞에서 등교하는 남편 얼굴 한번 보겠다고 아침마다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공부도 잘했어요. 중고등학교 내내 평범한 동네 보습학원을 다니면서도 반에서 절반 등수 안에 들까 말까한 저와는 달리 매번 전교 1, 2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운동, 음악, 미술 같은 예체능에도 전부 소질이 있었어요. 체육 시간에 축구하는 남편을 보겠다고 여학생들이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있을 정도였고 남편이 그린 그림은 교내 미술대회에서 항상 순위권 안에 들어 복도에 걸려있곤 했습니다. 그야말로 팔방미인이 따로 없었고 사춘기 소녀가 그런 완벽한 남학생을 짝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남편에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면 바로 성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큰 사고 후 남편은 예전의 다정한 성격으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그나마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리고 살갑게 굴었지만 제게는 언제나 무뚝뚝한 태도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함께 나들이도 나가고 저와 인형 놀이도 해주며 제법 잘 어울려졌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갔어요. 저는 언제나 남편과 친해지고 싶었기에 다양하게 노력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학교에서 저와 아는 체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았어요. 당시에는 남편이 저를 싫어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저희 집에 얹혀 사는 처지라는 것이 밝혀져 소문이 날까봐 두려웠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인사도 하지 않고 모른 척 집에서도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본인 방에만 박혀 있었기에 이야기를 나눌 틈이 없었고 부모님께서는 항상 가게를 돌보시느라 바쁘셨기에 가족끼리 단란한 자리를 가지며 친해질 기회도 없었어요. 그럴수록 저는 남편과 더더욱 친해지고 싶었고 나름대로 도시락도 싸주고 먼저 살갑게 말도 걸며 가까워지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쌀쌀맞게만 굴던 남편도 시간이 지날수록 경계심을 조금씩 허무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제가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부모님이 늦게 돌아오시는 날이면 둘이서 치킨 같은 배달 음식을 시켜 나눠 먹기도 하며 제법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남편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라고 자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어렸을 적처럼 남편과 친남매처럼 다정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라 생각했죠. 남편이 대학에 들어가 첫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비로소야 내가 남편을 남매로서가 아니라 이성으로서 좋아했던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남편은 서울에 있는 법대에 들어갔어요. 저는 딱히 공부에 소질이 없는 아이였지만 어떻게 해서든 남편과 가까이 지내고 싶었기에 고3 막바지에 죽을 둥 살 둥 공부에 서울 끄트머리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남편의 대학과 제 대학은 꽤 거리가 있는 편이었지만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자주 남편에게 놀러갔어요. 남편은 크게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저를 받아주었고 저희는 점점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당시에 저는 남편과 제가 나름대로 남녀 사이로 발전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인기가 많았고 여자친구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진작 바람길을 알아보고 마음을 접었어야 하는 건데 당시에는 그저 남편이 워낙에 멋있으니 주변 여자들이 남편을 가만두지 않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작은 회사에 들어갔고 남편은 고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 즈음부터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더 이상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며 독립을 했는데 부모님께서 구해주신 자취방을 정리하고 아주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매일같이 밑반찬을 해서 가져다주고 주말이면 데리고 나와 비싸고 맛있는 밥도 사 먹이고 필요할 때 쓰라며 돈도 조금씩 건네주고는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거절하던 남편도 한 번, 두 번 받아 쓰더니 나중에는 용돈처럼 자연스레 요구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랑에 눈멀어 있던 저는 제가 이렇게라도 남편에게 도움이 된다며 남편도 저를 좋아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당시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저처럼 밥 사주고 용돈 챙겨주는 여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명문대 출신 사법고시 준비생이라니 여자가 꼬일 만한 조건이기는 했죠.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남편은 그 여자들 중 누구와도 진지한 관계가 아니었지만 내게는 너밖에 없다. 너 없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다. 달콤한 말로 여자들을 살살 꼬드기며 본인 뒷바라지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여자들 중 한 명이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찌나 배신감이 느껴지던지요.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 거 알고 있잖아. 걔네들은 그냥 돈줄이고 같이 있을 때 진짜 마음이 편한 건 너밖에 없어. 넌 날 오래 봐서 다 알고 있잖아. 넌 다른 애들이랑 달라. 그렇지만 저는 바보처럼 남편의 사탕 발림에 또다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그저 돈줄이다. 공부하느라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있는 거다. 다른 여자들과는 밥만 먹고 헤어지는 사이다. 그렇지만 너는 다르다. 그 한마디에 어쩜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던지.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남편을 어렸을 적부터 알아왔다는 사실과 마치 정실 부인이라도 된 듯한 자아도취감에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보처럼 남편의 뒷바라지를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여간의 뒷바라지는 계속되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수도 없이 많은 여자들과 어울렸고 저는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눈 감아주었습니다. 결국에 남편은 내 것이니까, 남편이 진짜로 좋아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니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여자들과 어울려 놀면서도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인지 남편은 결국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번듯한 변호사가 되었다니 축하할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지금까지는 아무리 잘생기고 명문대 출신이라고 한들 한낱 고시생 신분이니 꼬이는 여자들이 저와 비슷한 급이거나 모자란 사람들이었는데 변호사가 되어버렸으니 나보다 더 잘나고 조건 좋은 여자들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남편에게 참 단단히 미쳐있긴 했구나 싶습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사랑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제 자신을 혹사시키고 몰아붙이면서까지 힘든 20대를 보냈는지. 이제와 후회해봤자 늦었지만 적어도 앞으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겠죠. 당시 저는 남편과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할 건 다 하는 사이였습니다. 통상 연인끼리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밤을 보낼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무슨 사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남편에게서 기대했던 답이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 입을 꾹 다물곤 했습니다. 남편은 고시에 합격한 후로 이리저리 바빠져 더 이상 예전처럼 저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항상 바쁘다, 나중에 연락하자며 끊어버리기 일쑤였고 저밖에 없다며 다정하게 굴어줄 땐 언제고 한순간에 변해버린 남편의 태도에 마음이 몹시 초조해졌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그렇게 초조한 나날들을 보내던 차에 몸이 뭔가 이상했어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이상하게 아랫배가 생리 때처럼 무거운데 또 막상 생리는 시작되질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를 해보니 정말 선명하게 두 줄이 떴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임신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혹스러운 마음이 컸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을 제 곁에 붙잡아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어요. 남편과 저는 원래부터가 부부가 될 운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해들은 남편은 예상대로 그리 반가워하는 반응은 아니었어요. 고시에도 합격하고 이제 인생 필 일만 남았다 생각했는데 조건도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갑자기 임신을 해서 발목을 잡혔다 생각했던 것이겠죠. 진짜 임신한 건 맞아? 제대로 확인해봤어? 아니, 일단 나랑 병원 좀 같이 가자. 남편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더 이상 본인을 붙잡아둘 명분이 사라지니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런 남편의 태도가 상처가 되긴 했지만 저는 결백했어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고 한들 있지도 않은 아이가 생겼다 거짓말로 자작극을 벌일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거짓말은 들통나는 게 시간 문제이기도 했고요. 함께 병원을 가서 제 뱃속에 정말 본인의 씨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남편은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 그때 남편이 제게 아이를 지우라고 할까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한들 절대 아이를 지울 생각은 없었지만 막상 남편 입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았어요. 아휴, 그래, 결혼하자. 그렇게 한참 동안 병원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던 남편은 결국 마지못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시 생각해도 참 분위기 없고 최악의 프로포즈지만 당시 저는 그 말이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기뻤어요. 드디어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구나. 이 남자가 정말 내 남편이 되는 거구나 하고요. 그때 저는 결혼만 하면 남편이 저희 아버지처럼 가정적이고 아내를 위하는 남편이 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전부 다 봐와놓고도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건지, 어쩌면 저는 그저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결혼하면 좋은 남편이 될 거야.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비참해지니까요. 저와 남편의 결혼 소식에 부모님께서는 몹시 놀라셨어요. 친남매처럼 가까이 지내는 줄로만 알았더니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되었냐면서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말에 아버지께서는 거의 뒤로 넘어가셨지만 결혼 준비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고시에 합격해 로펌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이었고, 저 또한 회사를 오래 다니긴 했지만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크게 모아놓은 돈이 없어 저희 부모님께서 대부분의 결혼식 비용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결혼식 비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 신혼집도 부모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남편 로펌 근처의 구축 아파트였고 둘이 살기엔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했어요. 남편은 조금 불만족스러워 보이긴 했지만요.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막 시작한 초보 변호사였기에 매일같이 일을 배우러 다니고 발로 뛰느라 바빴어요.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기 전까지는 저도 회사에 다녔기에 남편의 빈자리를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임신 중순 무렵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며 태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과 큰 변화는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어느 정도 저와 아이를 신경 써주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길에 먹고 싶은 게 있냐 물어봐 사오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산부인과에 같이 가주기도 하고요. 사실 뱃속에 본인 아이를 품고 있는 여자에게 당연히 해줘야 마땅한 일들이었지만 그때는 그것도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남편에게 기대가 없었던 것이겠죠.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싶었으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남편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도 정말 저와 잘 살아볼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남편이 불륜을 저지를 만한 틈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로펌에서 어울리는 여자가 있었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만 적어도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고 주말에는 저와 시간을 보내며 제법 가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기대가 없었던 만큼 그런 남편의 모습이 배로 감동이었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상상에 부풀었습니다. 뱃속 아이는 딸이었고 남편과 함께 주말마다 이리저리 쇼핑을 다니며 아이 물품을 준비했어요. 여자아이라고 꼭 분홍색 물건을 사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손이 분홍색으로 가더라고요. 태어날 아이가 얼마나 예쁠까. 첫 딸은 아빠를 빼닮는다던데 아주 귀여운 아이가 태어나겠지. 각종 아기 물품들을 집에 준비해놓고 태어날 아이를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결혼하고 행복이란 걸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임신 막달이 가까워질수록 급격하게 컨디션이 좋지 않아졌고 저는 결국 조기양수 파열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버티다가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30주를 채우지 못하고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1.5kg으로 아주 작았고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몸조리를 하기도 힘들었지만 아이가 너무나 걱정이 되어 매일같이 울며 밤을 지새웠어요. 당시의 기억은 지금 다시 떠올리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나날들 뿐입니다. 그 일에 관해 자세하게 적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다시 상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뒤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미숙아로 태어나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던 저희 딸아이는 중환자실에서 한 달여가량을 버티다 결국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의 사이도 자연스레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마냥 행복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저희 가족은 그렇게 또다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지금도 죄책감이 가득해요. 병원에서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세상엔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이다. 산모님 탓이 아니다. 저를 위로했지만 설령 정말 그렇다 한들 엄마로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죽는 날까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조심해서 생활했지만 뭔가 아이에게 무리를 주었던 것이 아닐까. 내가 좀 더 조심했다면, 내가 더 건강한 산모였다면 아이를 더 오래 품어줄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이 내 탓 같고 하루하루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란 사람은 제게 힘이 되어주거나 절 위로해주기는커녕 너 때문에 아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몸 관리 좀 잘하라고 했잖아. 하는 거라곤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누워있는 것밖에 없으면서 애 하나를 제대로 못 낳아? 그런 남편의 비난을 듣고 있으니 정말 제가 못난 엄마가 된 것만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매일같이 서로 네 탓이네 하며 언성을 높여 싸웠고 점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퇴근하면 제 시간에 맞춰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던 남편은 차츰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외박하는 날도 잦아졌어요.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냐 물으면 너 꼴보기가 싫어서 로펌 사람들이랑 한잔 했다느니 좁고 낡은 아파트 집구석에 숨막혀서 친구 집에서 자고 왔다느니 매번 제 탓이었고 그런 말다툼에 지쳐 저도 점점 남편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저는 정말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어요. 부모님도 멀리 계시고 대학생활 내내 남편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느라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고 뱃속에 품고 있던 사랑스러운 아이는 하늘로 떠나버렸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된 남편은 매일같이 저를 비난하기만 하고 마음 기댈 곳 털어놓을 곳 하나 없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집에서 꾸역꾸역 남편 밥 차리고 셔츠를 다려놓는 제가 꼭 집안일 하는 로봇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감정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뭘 먹어도 아무 맛이 나질 않고 뭘 봐도 아무런 재미가 없고 매사에 아무런 느낌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그 텅 빈 눈빛이 소름 끼치도록 싫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남편이 매일같이 외박하고 여자 향수 냄새를 묻히고 돌아오는데 아무렇지도 않냐며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인형하고 사는 것 같다. 진짜 진절머리 난다. 그 상황에서마저 저를 비난했습니다. 남편의 본격적인 불륜이 시작된 것도 그 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것을 놔버린 사람처럼 텅 빈 눈빛으로 하루 종일 공허하게 앉아있기만 하니 남편은 대놓고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룸사롱 같은 술집을 드나들며 술집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매일같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고 양복에서는 싸구려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당시 저는 이미 남편과 저의 관계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남편을 붙잡아둘 명분도 의지도 없었기에 그런 남편의 행동들을 보고서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남편의 밥을 차리고 집 청소를 하고 매일 아침마다 와이셔츠를 다려내줄 뿐이었어요.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남편은 조금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가 침실에 누워있는데 거실에서 다른 여자들과 사랑을 속삭이며 통화를 한다든가 휴대폰 통화 내용, 메신지 등 저질스러운 말들을 나눈 기록들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저 보란듯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했어요. 남편이 여성 편력이 심하다는 사실은 결혼 전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것이기에 그닥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까지 결혼하고 나면 그런 여성 편력이 사라질 것이라 굳게 믿었던 스스로가 놀라울 정도였어요. 얼마나 사랑에 눈이 멀었으면 이런 남자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했었을까 하면서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같이 사는 사람 이상 이하도 아닌 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소식을 전해 들으신 부모님께서는 몹시 안타까워하시며 한동안 고향에 내려와 몸조리 좀 하고 편히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 물어보셨지만 전 거절했어요. 이런 텅 빈 인형 같은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려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남편의 불륜 사실 또한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혼전 임신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원받아 한 결혼인데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당연한 일이라고 해야 할지 그래도 남편은 명절이며 부모님 생신 때마다 선물을 사들고 고향에 함께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고아가 될 뻔했던 처지를 걷어주시고 길러주신 분들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가도 이 사람한테 상식적인 태도를 기대하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 싶기도 하고 그렇게 밖으로 나돌면서 이 여자 저 여자랑 침대에서 뒹굴며 몸 함부로 굴리고 다니는 인간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살갑게 웃으며 좋은 사위 행세하는 것이 참 가짜게 느껴지기는 했어요. 어찌되었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는 점에서는 마음이 같았으니 매해 명절과 생신 때마다 사이좋은 부부 행세를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아무런 애정도 신뢰도 없는 결혼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기 싫어도 그렇지 왜 이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바보같이 지냈냐 물어보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자면 티끌만큼 남아있던 안정적인 가정과 삶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남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없는 화목한 가족처럼 보이기도 했고 남편과 이혼한다고 한들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어요. 남편에 대한 애정은 식은 지 오래였지만 이제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새로 만나 다시 시작할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혼자가 되고 싶지는 않고 허울뿐인 울타리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내게 가족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하니까 그런 여러 생각들이 겹쳐 제가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의 사이좋은 부부 행세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랜 지병을 앓고 계셨고 반년여간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눈을 감으시는 날까지 저와 어머니 걱정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혼자 남으실 어머니가 걱정이라며 저와 남편이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를 잘 챙겨달라 부탁하시는데 그런 아버지께 차마 사실대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어 결국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린 후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시던 가게를 접고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 혼자 남으신 어머니가 신경 쓰여 이제라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시골로 내려갈까 고민하기도 했었어요.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고 사실 결혼 생활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어머니께서도 갑작스레 제 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 부쩍 몸이 약해지셔서 병원을 자주 드나드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갑자기 눈을 감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부모님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돌아가시 전까지 곁에서 두 분을 모셨더라면 후회가 몰려왔지만 이제와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들이었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남편과 저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릴 부모님도 없는데 왜 이혼을 안 했냐 궁금해 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 알량한 울타리라도 제게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했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로 그런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게 심적으로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지만 적어도 허울뿐이나마 제 곁에 머물러주고는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여전히 뒤틀린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로 1년여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도 매일같이 여자를 바꿔가며 지내던 남편에게 어느 날부턴가 꽤 오래 만나는 여자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남편의 고객인 것 같았어요. 우습게도 저희 남편은 불륜, 이혼을 비롯한 남녀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본인이 직접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 당사자의 심리를 더 잘 파악하기라도 하나 속으로 코웃음 치기는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상대 여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는 중이었고 돈이 몹시 많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남편이 받아오는 선물들이 하나같이 고가의 명품들이었거든요. 물론 그 여자가 준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보통 친구나 동료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런 비싼 선물들을 흔하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못 보던 물건들이 하나둘 늘어갔고 남편은 그걸 제게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듣고 있는 앞에서 불륜녀와 당당하게 통화를 하는 인간인데 선물을 왜 숨기겠어요. 처음에는 저 여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아치우겠지 싶었는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여자와 만나는 모습에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남편이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어도 금세 질려하며 다른 여자로 갈아탔기에 그렇게 큰 불안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습게도 정실 부인이라는 생각이 당시에도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여자를 만나고 다녀도 결국 부인은 나다. 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가정에 깨질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오만하고 어리석은 착각이었죠. 남편은 그 여자에게 꽤 진심인 것처럼 보였어요. 절대 본인 귀찮은 일은 안 하는 사람이 그 여자 전화 한 통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불이 나게 뛰어나가고 향수도 매일같이 바꿔가며 아주 난리를 떨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눈꼴이 시렵던지요. 괜시리 짜증이 나 와이셔츠를 집어던지니 남편은 웬일로 네가 화를 다 내냐며 이제야 조금 위기의식이 들었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았어요. 나 이번 주말에 여행 다녀올 거야. 그렇게 알아. 무슨 여행? 그 여자랑?
주말이 생일이거든. 차 하나 뽑아주고 드라이브도 할 겸 여행 다녀오려고. 차를 뽑아준다고? 그 여자 돈도 많잖아. 무슨 차? 신형 벤츠. 전부터 갖고 싶다고 하길래 그동안 받아먹은 것도 있고. 이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줘야지. 앞으로 뽑아먹을 게 얼만데. 근데 너 오늘따라 이상하다? 뭘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불륜으로 고소라도 하게? 아서라 아서. 남편이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꿈도 크다. 남편은 항상 저를 지독하게 무시했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곤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하는 것밖에 없으니 남편이 다른 여자랑 뒹굴고 다녀도 이혼하자는 말 한마디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네가 요리 하나는 잘해서 그냥 데리고 사는 거다. 네가 나랑 이혼하며 내 발끝이라도 따라오는 남자 만날 수 있겠냐. 매번 사람을 무시하고 비웃고 법적으로 엄연한 부부관계인 여자에게 불륜녀 생일 선물이며 여행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정도면 말 다 했죠. 네가 그래서 뭘 어쩔 건데 하는 그 뻔뻔한 태도며 눈빛이며 지금 다시 생각해도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주말 내내 집에서 남편과 그 여자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새로 산 벤츠에 함께 올라타 행복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저녁엔 술 한 잔 걸치고 그리고 침대에 함께 올라가 잠들겠지. 나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웃는 모습이며 다정한 말투의 남편을 상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에 무감각해졌던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 현실을 외면했던 것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일요일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고 몹시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불이 나는 심정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그 다음 주말이 바로 제 생일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남편과의 사이가 엉망이 된 후로 저희는 서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날은 챙기지 않고 있었지만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쓰렸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비워. 같이 나가서 저녁 먹자. 갑자기 무슨 저녁? 안 돼, 나 바빠. 약속 있어. 주말 내 생일이잖아. 생일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안 돼? 아, 주말이 생일이었나?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생일이야. 돈 없어? 카드 줄 테니까 나가서 너 알아서 사 먹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 그 여자 생일에는 벤츠까지 뽑아주더니 내 생일에는 밥 한 끼 같이 못 먹어? 내가 선물을 달랬어. 뭘 해달랬어? 우리가 이제 와서 생일 축하한다고 같이 밥 먹을 사이야? 요즘 따라 왜 이래?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 너랑 잘 지내볼 생각 없어. 나 그 여자랑 재혼할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주말에 여행 가서 프로포즈 했어.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혼하자. 이만큼 살았으면 할 만큼 했잖아. 그래도 아직 법적으로 부부 사이인데 다른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했다니 너무나 황당한 말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솔직히 그동안 네 부모님 생각해서 살았던 건데 이제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여자 장난 아니게 돈이 많은 여자다. 나도 앞으로 상류사회 올라가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싶다. 이혼해주면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 다 주겠다. 생일 선물로 벤츠가 아니라 10억 줄 테니 그냥 좋게 이혼해달라. 너도 어차피 나 사랑해서 같이 살았던 거 아니지 않느냐. 뻔뻔하게 이야기들을 늘어놓았고 참 기가 찼습니다. 철면피라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상식 밖의 인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한때나마 사랑했고 10년 동안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지금껏 정말 허송세월을 했구나.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왈가왈부할 것 없이 이혼해주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날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속이 허했지만 한편으로는 잘된 일이다 싶었어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며 저런 한심한 인간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채로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10억을 받고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겠지만 남편이 이혼 전문 변호사라 편하긴 하더라고요. 10년간의 세월, 아니 어쩌면 훨씬 전부터 제가 남편에게 가져다 바친 세월과 젊음이 겨우 10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혼하고 나니 내가 뭐 때문에 그동안 가족이라는 쓸데없는 울타리에 집착했던 건지 속이 참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는 걸 애써 무시하지 않아도 되고 죽을 만큼 미운 인간 밥 차리고 빨래하고 그러면서도 할 줄 아는 건 집안일 뿐이라며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토록 두려워했던 혼자가 막상 되어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이혼한 뒤로 저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즐기고 문화센터에서 수업도 받고 분위기 좋은 맛집, 카페 등 찾아다니며 나름대로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신경 써야 할 인간이 사라지니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질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재혼해 희희낙낙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가끔은 속이 쓰리긴 했지만 얼마 전 우연히 남편을 만난 뒤로 그런 일도 싹 사라졌어요. 이 사연을 쓰기 시작한 이유도 그 일 때문이에요. 남편과 이혼한 뒤로 저는 부모님께서 결혼하실 때 마련해 주셨던 구축 아파트에 줄곧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이사를 위해 근처에 부동산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에서 남편을 딱 마주친 겁니다. 남편이 일하고 있는 로펌이 근처라 마주친 것 같았어요. 그 여자랑 살만한 신혼집이라도 구하러 왔나 싶어서 떨떠름하게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썩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참 깨벗고 행복할 시기 아니냐, 아파트 구하러 온 거 아니냐 물어보자 부동산 주인이 의문 가득한 얼굴로 남편에게 원룸 알아보러 오셨다고 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웬 원룸인가 싶어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이 머뭇거리다가 실은 그 여자랑 결혼을 못했대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말에 결혼을 왜 못했냐 물으니 그러는 넌 여기 뭐하러 왔냐고 되묻더라고요. 나 이사 가려고 아파트 사러 왔어. 아파트를 산다고?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 내가 준 10억? 요즘 10억 갖고 이 동네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사? 내가 말 안 했었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 땅을 엄청 물려주셨거든. 몇 푼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좀 알아보니까 몇백억 되더라고. 뭐? 몇백억? 어머니 시골 내려가셨던 것도 땅 보러 가셨던 거였어. 아버지 먼 친척분이 물려주신 건데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까지 묵혀두고 모르셨다고 하더라고. 근처에 뭐가 들어와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라. 아무튼 결혼을 못했다니 아쉽게 됐네. 우리 같이 살던 아파트도 좁다고 투정 부리던 사람이 원룸에서 잘 살 수 있겠어? 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엄청난 땅을 물려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앞에서는 언급하지 못했는데 쓰면서도 손이 근질근질했네요.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예전에는 논밭이었던 곳이지만 근처에 무슨 대형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땅값이 몇십 배가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유산에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런 구질구질한 인간과 이혼하고 그동안 고생했던 만큼 새로운 인생 멋지게 잘 살아보라는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를 가진 것 없는 여자라 무시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혼하는 날까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재혼한다는 그 여자도 돈이 장난 아니게 많다고 하길래 그닥 돈에 아쉬워할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사실을 이혼하기 전까지 한마디도 안 꺼낼 수가 있어? 부부 사이의 유산 상속은 다 공유해야 하는 거 몰라? 그렇게 부부 사이의 도리를 잘 지키시는 분이 매일같이 다른 여자랑 뒹굴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나 비난할 자격 없어.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 당신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어.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대더니 책상을 발로 차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나중에 부동산 주인에게 전해 듣기로는 그 여자에게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부자라던 여자는 알고 보니 개뿔도 없는 사기꾼이었고 남편은 그런 감언이설에 홀라당 넘어가 간이고 쓸개고 투자라며 다 빼주다가 결국 버림받은 거겠죠. 본인이 젊은 시절부터 해왔던 몹쓸 짓을 그대로 당한 거나 마찬가지니 다 본인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변호사라는 인간이 꽃뱀한테 사기를 당하다니 참 우스워요. 그 뒤로도 남편에게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당연히 다 무시했고 지금은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께서 구해주신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이 정도면 혼자 지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모님께서 직접 구해주신 곳이라 막상 떠나려니 아쉬움이 진하게 남더라고요. 물론 남편과 살았던 10년의 지긋지긋한 기억들도 함께 담겨있지만 이제 그 더러운 기억들 위에 저 혼자만의 새롭고 행복한 추억들을 차차 쌓아 나가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름대로 속 시원한 결말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지난 세월 동안 저 스스로를 너무나 돌보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젊은 시절처럼 바보같이 스스로를 죽이지 않고 남에게 목매달지 않고
다른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 그리고 제게 마지막 선물을 남겨주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부끄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아들을 키우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얼마 전에 일어난 사연에 관해 제보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살면서 가장 통쾌했던 사건이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주변에 얘기했더니 너무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제 사연을 듣고 부디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청도에 있는 한적한 시골에서 자랐어요. 원래 제가 태어난 지역은 충청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고아였던 엄만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그러다 성인이 되고 소개로 결혼해서 저를 낳고 키웠대요. 아무것도 없이 결혼한 엄만 제 할머니에게 심한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미워해서 엄마는 혼자 어린 저를 등에 업고 집안일도 하고 밖에서 소일거리도 받아서 일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구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의 소원은 제가 나중에 결혼했을 때 당신처럼 시집살이를 당하지 않는 거였어요. 어찌나 할머니가 엄마를 괴롭혔던지 말만 들어도 기가 차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아버지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당시에 그냥 사진만 보고 결혼한 거라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아버지는 남편으로서도 아빠로서도 엉망이었죠.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아빠는 제가 7살 때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고를 그렇게 쳐서 엄마가 저를 데리고 도망갔거든요. 희미하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수는 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해서 집에 살림이 몇 개 있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걸 다 부쉈던 기억이 나요. 직업도 없이 집에서 엄마가 밖에서 벌어온 돈으로 술을 마시곤 하셨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가 내조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 오히려 엄마를 구박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성별이 딸이라 아들이 없어서 저러는 거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했대요. 할머니는 제가 아들이 아니라고 저도 미워하셨어요. 아빠는 날이 갈수록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노름에 빠져서 집에 사채업자까지 찾아오자 엄만 한밤중에 예고도 없이 절 데리고 도망쳤다고 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몰래 모은 돈을 들고 집을 나오는데 그렇게 해방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작정 버스터미널로 가서 제일 첫 차를 탔는데 그게 바로 엄마랑 제가 살던 시골이랍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일단 멀리 가는 곳이라고 해서 덜덜 떨며 버스에 올랐다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죠. 고아라서 부모님도 친척도 없던 엄만 그때부터 절 혼자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울 땐 시선이 곱지 않아 힘들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7살 어린 딸을 데리고 혼자 사는 여자를 신기하게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돈을 벌어야 해서 엄마는 시장에 있는 국밥집에서 일하면서 저를 키웠습니다. 그 밖에도 엄만 저를 혼자 키운다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 자라면서 그런 엄마를 보고 꼭 나중에 엄마에게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우리 엄마를 도와준 마음씨 좋은 분들도 계셨어요. 엄마는 저를 단칸방에서 키우셨는데 바로 옆에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집에 사는 아줌마와 아저씨가 그렇게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 엄마가 안쓰럽다고 귤이나 고구마 같은 것도 가져다 주셨죠. 엄마가 일하느라 늦으면 아주머니가 제게 저녁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마침 그 집의 아들이 저랑 동갑이라 친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소꿉친구로 자라면서 서로가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이 소꿉친구는 성인이 되어 제 남편이 됐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붙어 다녔던 우린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마음씨 좋기로 동네에서 유명했던 아줌마와 아저씨는 제 시부모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하자 엄만 그렇게 안심됐다고 제게 말했어요. 내가 워낙 심한 시집살이를 당해서 지선인 너는 제발 제대로 된 시댁을 만나길 바랬거든. 근데 시부모님이 저분들이라 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엄마가 만약 죽어도 마음 편하게 죽을 수가 있겠어.
물론 우리 시댁이 여유롭게 잘 사는 형편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엄마랑 제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상대적으로 평범하게 보였어도 시댁은 가난한 집이었어요. 당연히 결혼했다고 집이나 혼수를 할 형편은 둘 다 아니라 시댁에 들어가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전 시댁에서 사는 것이 엄마가 사는 단칸방과 바로 옆이라 좋았죠. 우리가 결혼하자 엄마와 시어머니는 두 분이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원래도 사이가 좋았는데 자매처럼 가까워지셨죠. 그리고 시댁에는 늦둥이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23살에 결혼했는데 아가씨가 그때 겨우 5살이었어요. 너무 어린 아가씨가 귀여워서 제가 엄마처럼 돌봤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둘이 같이 작게 과수원을 했어요. 워낙 작아서 딱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죠. 만약 재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꼼짝없이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약 3달 정도 흘렀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 오게 됐어요. 바로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엄마는 어린 저를 데리고 이 지역으로 와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일하셨습니다. 어린 제가 봐도 엄마는 늘 힘들어했던 것이 기억 속에 생생할 정도예요. 주로 청소와 식당에서 일했는데 그게 얼마나 몸에 힘든지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만 그래서 안 아픈 곳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어깨, 허리, 무릎, 손목 등 온몸이 아프셨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니 너무 큰 파장이 오더라고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수술 후에 재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 멀쩡하던 몸도 아니었고 사고가 꽤 커서 엄만 병원에 몇 달 입원하셨어요. 가난한 형편에 보험은 당연히 없었고 병원비가 너무 많아 막막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급하게 수술했지만 입원하는 동안 비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 시댁에서 막막한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가,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것이 가족이야. 이거 우리가 이번에 돈 받은 건데 병원비 보태라. 더 많은 돈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 곧 그래도 또 과일 팔면 돈 생기니까 그때까지 좀만 버티자. 응? 어머니, 이거 제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지금 돈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이 은혜는 제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우리 엄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가, 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사돈도 금방 회복하지. 그리고 우린 가족이잖아. 우리가 조금 굶어도 일단 아픈 사람이 회복하는 게 우선이야. 거절해도 우리 마음이 편치 않어. 시어머니는 힘들게 번 돈을 다 저를 주었습니다. 시댁이 그렇다고 평범한 형편도 아니었거든요. 이때 우리 엄마 때문에 시부모님은 과수원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셨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돈을 다 병원비에 보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엄마는 그만 퇴원하지 못하고 그대로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게 시댁을 잘 만나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와 둘이 살면서 유독 유대감이 깊었던 저는 엄마가 죽고 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랑은 이미 연락하지 않아서 고아나 다름없었죠. 이렇게 힘들어하던 절 시부모님과 남편이 옆에서 많이 위로해줬습니다. 만약 시댁 식구들이 없었다면 전 엄마가 없는 현실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우리 엄마의 장례도 도와주셔서 엄마를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원래도 시댁을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바로 엄마를 보내면서 시부모님을 더욱 좋아하게 됐어요. 엄마가 살던 단칸방을 팔고 조금이라도 시부모님께 드리자 오히려 그 돈을 제 비상 용돈으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의 병원비로 대출이 많이 생겼던 것을 알던 전 가만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수원 일도 돕고 따로 시간을 내어 시장에 가서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어린 아가씨의 육아도 제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아가씨도 새언니인 저를 무척 따르는 편이라 제가 거의 전담해서 키웠죠. 유치원 학부모 상담도 제가 갈 정도였습니다. 거의 저는 그냥 아가씨를 제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하고 저는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임신이 쉽지 않더라고요. 안 생기는 아이 때문에 산부인과 가서 검사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저 둘 다 문제가 딱히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나이도 젊고 그냥 기다리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없어서 더욱 아가씨를 챙길 수 있었어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가씨는 어느새 학교에 입학했고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는 빚을 갚느라 힘들었어요. 과수원이 잘 되는 편도 아니라 막막했습니다. 이런 도중 우리에게 큰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건 바로 누군가 버린 담뱃불로 인해 과수원과 우리 집이 홀라당 불에 타게 됐습니다. 너무 다행히 그때 아가씨도 학교에 있었고 우리 부부와 시부모님이 시장에 있던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 불은 초기에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무가 불에 타고 집도 불에 타서 도저히 복구할 수가 없었어요. 불이 꽤 큰 편이라 가구도 다 타고 말 그대로 망연자실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허망하고 황당해서 다 타버린 집을 보며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찌나. 그나마 있는 재산이라곤 집과 나무들이 전부였는데 이걸 어째. 이제 우린 어떻게 살아. 지금 빚도 많은데 어떡하나. 어떡해.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땅을 치며 울다 실신까지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친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급하게 기부를 받고 그나마 있는 돈을 다 모아서 단칸방 하나를 구해서 들어갔어요. 담배꽁초를 버린 범인은 찾았는데 노숙자라 보상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재산이 없어진 우린 너무 힘들었어요. 5명이 단칸방에 다 누우면 자리도 제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현실이 힘들었지만 시댁 식구들과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당장 과수원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 시아버지와 남편은 공장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시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봤어요. 일단 빨리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일단 급하니까 일은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고 막막했어요. 단칸방은 여름엔 밖보다 덥고 겨울엔 밖보다 추웠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빵 하나로 5명이 나눠 먹기도 했어요. 남편과 시아버진 공장에서 주는 간식을 집에 가지고 와서 우릴 주곤 했습니다. 집이 불에 타서 안에 있던 현금과 가전도 모두 타서 진짜 빈털털이었어요. 전 그래도 우리 아가씨가 어디 가서 가난한 게 티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형편에 아가씨한텐 최대한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쌀이 없으니까 배가 부르다고 거짓말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다 사치나 도박 같은 것엔 전혀 관심이 없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다 공장에서 일하던 시아버지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한동안 일을 할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수술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어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아버진 단칸방에 누워 있었는데 수입이 줄어드니 더욱 힘들었죠. 남편은 제게 울면서 자기가 배라도 타서 원양 어선에서 돈을 벌겠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가족들 앞에선 씩씩하고 긍정적으로 버티던 저도 그때쯤 무너지게 됐습니다. 당장 아가씨가 소풍 갈 때 용돈도 못 주는 형편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 아시죠? 전 그 말을 전적으로 믿는 편이랍니다. 왜냐면 진짜 제가 직접 그 경험을 했거든요. 마침 제가 일하던 식당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건강 문제로 다 접고 고향인 제주도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 일을 잘했던 제게 인수할 생각이 없냐고 하셨습니다. 전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어서 인수할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며칠 뒤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그럼 제가 이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얼떨떨했어요. 아니, 세댁 형편도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그 집 양반들이 워낙 사람 좋잖아. 우리 식당 힘들 때 일부러 와서 팔아준 거 내가 아직 다 기억해. 너무 고마워서 그래. 공짜로 주는 거 아니고 나중에 갚으라는 거야. 부담 가지지 말고 세대기 해. 알고 봤더니 사장님이 가게가 힘들어서 문을 닫으려고 했을 때 우리 시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해요. 또 일부러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먹고 그런 식으로 장사를 잘 되게 해주셨던 거예요. 얼떨결에 백반집 식당을 인수한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과 셋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일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식당을 청소하고 재료를 손질했어요. 들어오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단 깔끔함과 친절함을 잡으면 반은 성공한다고 믿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워낙 동네에서 평판이 좋았던 시부모님 덕분에 손님들도 고정적으로 생겼고 단골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나 아가씨 용돈 정도는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식당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수익이 생겨 단칸방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새로 집을 구해서 들어간 날 5명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죠. 제가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절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꼭 힘들었을 때 기억해서 더 노력하자고 같이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방송까지 타게 됐습니다. 확실히 방송이 나가니까 아예 옆 동네에서도 우리 식당에 오기 시작했어요. 가게를 확장 이전하고 2호점까지 낼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원래 좋은 일은 연달아 오기 마련이라잖아요. 식당이 매우 바빠지면서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도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칸방에 살 때 임신했다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아기도 시기를 잘 맞춰 찾아왔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렸는데 제 인생은 뭐가 이렇게 험난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그냥 아기가 생겼으니까 더 많이 일해서 돈을 최대한 저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했던 건지 그만 바쁘게 일하다 넘어졌는데 그대로 유산하게 됐어요. 그때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제 탓으로 여겨졌어요.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댁집이 불에 탄 것은 그래도 가해자가 있었고 원망할 대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잃은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제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아기를 잃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그때는 식당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우울함에 빠져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 아기를 잃어본 분들은 제 마음을 아실 텐데 길거리를 지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갓난 아기가 보이면 미친 듯이 부럽고 떠난 우리 아이가 불쌍했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신생아를 보고 엉엉 울어서 불편함을 표현하는 엄마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지나는 거리에 나가지도 않고 혼자 침대에서 울기만 했어요. 이런 저를 침대에서 꺼내준 사람은 바로 우리 이쁜 아가씨였습니다. 언니, 제가 우리 학교 앞에 진짜 맛있는 떡볶이 집 있다고 했잖아요. 이 떡볶이가 그 떡볶이예요. 언니랑 먹으려고 3인분 포장했어요. 튀김하고 같이 먹어요. 이거 먹고 싶어서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왔어요. 아가씨는 우울해하는 저를 위해 간식도 사오고 일부러 옆에서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친구랑 싸운 얘기, 시험이 어렵단 얘기, 학교 선생님 얘기 등 미주알 고주알 떠드는 것들을 보니 참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우리 아가씨가 겨우 5살이었거든요. 그 아기가 어느새 커서 이렇게 학교에 다니나 싶었습니다.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 한 우리 아가씨는 진짜 선하고 착했어요. 갑자기 집에 불이 타서 어른들이 힘들어해도 본인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충분히 아가씨가 느끼는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는데 아가씨는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어른스럽게 본인이 씩씩하게 다니는 것을 보고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또 사실 아가씨와 저만 아는 비밀도 있었어요. 그건 우리 집이 불에 타서 단칸방에 살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뀐 환경에 다들 침울해하던 때 제가 밖에서 우연히 아가씨를 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가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자 학생에게 놀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지야! 야, 어디 가냐? 너희 가족 완전히 망했다며? 불에 타서 과수원도 이제 접었다고 하던데. 너 가난해서 애들이 같이 놀기 싫대? 알아? 아냐고. 저는 아가씨를 놀리는 그 남자애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당장 가서 꿀밤을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나섰다가 아가씨가 곤란해질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혼자 지켜봤죠. 전 다른 것보다 아가씨가 상처를 많이 받을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아가씨는 너무 태연하게 그 남자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 집이 불타서 우리가 단칸방에서 사는 게 부끄러운 거냐? 나는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 가난이 죄야? 이렇게 불에 타서 집이 없어도 우리 가족은 행복해. 너희 엄만 아빠 때문에 집 나가지 않았냐? 누가 누구한테 뭐라는 거야? 수준 떨어져.
아가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아이는 아가씨의 말을 듣더니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라면 저렇게 말을 못했을 것 같은데 아가씨의 말을 듣고 제가 대신 통쾌했답니다. 옆에 있던 학생들도 아가씨의 태도를 보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 얘기를 꺼냈더니 아가씨는 웃으면서 시부모님께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만의 비밀이 생겼어요. 씩씩한 아가씨를 보면 괜히 흐뭇한 미소가 나오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가씨의 노력으로 저는 침대에서 나와 다시 식당으로 향했죠. 만약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진짜 그냥 아가씨를 제 자식이라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린 피를 나눈 자매처럼 친한 사이였어요. 밤마다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아가씨의 소원이 통했는지 다행히 아기는 또 금방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절대 아이를 잃기 싫었어요. 그 마음은 우리 시댁 식구들 마음이 다 같아서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진짜 손 하나 까딱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식당에 오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가씨도 본인은 아직 미성년자 학생이면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가 차서 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임산부에게 좋다는 한약도 사주셨고 각종 영양제와 몸에 좋은 음식을 매일 해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불편함을 느낄까봐 시부모님은 오로지 저를 생각해 주셨죠. 이런 마음 덕분인지 전 입덧도 없고 심한 임신 증상도 없었습니다. 너무 건강하게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아들을 낳자 시부모님과 아가씨는 저보다 더 기뻐했답니다. 너무 좋아하는 그들을 보고 저도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우리 친정엄마가 만약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상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의 소원인 좋은 시부모님은 만났으니 하늘에서 만족스럽게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기를 낳고 전 엄마가 되니 책임감이 더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죠. 우리 가게에 오는 아기 손님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하고 모든 손님이 좋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제게 퍼주려고 가게를 하는 거냐고 물을 정도였어요. 다행히 시어머니와 저는 삶의 가치관이 매우 잘 통했습니다. 퍼주는 장사가 남는 장사라는 신념에 맞게 그냥 모든 손님에게 잘했어요. 다행히 그랬더니 손님들도 알고 더 찾아주셨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시부모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특히 아가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제가 아가씨를 키웠던 것처럼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많이 여기저기 다녀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식당 운영을 하면서 돈을 꽤 벌게 됐어요. 다 같이 단칸방에서 다리도 제대로 못 펴고 자던 것이 어제 같은데 시댁 식구들은 어느덧 200억대 자산가가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항상 제게 감사하다고 제가 은인이라고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받은 것이 훨씬 많은데도 시부모님은 늘 제가 없었으면 살기 싫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됐어요. 원래 식당을 운영하면 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는 늘 제일 힘든 일은 본인이 직접 하셨습니다. 직원을 뽑았는데도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항상 본인이 나서서 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게 쟁반도 못 들게 하셨어요. 절 어찌나 끔찍하게 아끼는지 단골이 보고 제게 공주님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건강이 안 좋아진 시어머니 이제 식당을 접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기도 했고 돈도 충분히 벌었으니 저도 동의했습니다. 권리금을 비싸게 받고 넘긴 후에 시댁 식구들은 거처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시부모님은 우리 부부에게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서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이제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전 마침 아가씨가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같이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와 서울에 가서 같이 산다고 했더니 시부모님은 제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단칸방에서도 같이 잤는데 아파트에서 못 잘까요? 그리고 제가 더 불안해서 그래요. 우리 아가씨 이렇게 이쁜데 혼자 살면 불안해서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나야, 그럼 너무 고맙지. 그런데 미안해서 그래. 매번 아가 너한테 받기만 하잖아. 그래도 우리 딸이 엄마인 나보다 새언니인 아가 너를 더 좋아해서 다행이야. 워낙 어릴 때부터 엄마처럼 챙겨줘서 그런가 봐. 저한테 아가씨는 그냥 시누이가 아니라 친자매 이상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서울에 와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시부모님도 같이 올라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고향이 좋다고 거절하셨죠.
그리고 서울은 복잡하니까 한적한 시골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심심해서 고물상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워낙 두 분이 평생 일해서 가만히 못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랑 남편은 서울에 와서 카페 하나를 작게 차렸습니다. 돈을 벌 목적보단 취미에 가까운 생활이었어요. 힘들게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모았던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확실히 서울에 오니 시골과는 환경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평생 시골에 살았던 우린 한동안 복잡한 서울에 빠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완전하게 다른 나라에 온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가씨는 예쁜 얼굴 덕분에 항공과에 입학했습니다. 승무원이 꿈이라 꼭 입학하고 싶어 했는데 아주 다행히 합격했어요. 키도 크고 외모가 뛰어나서 승무원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더니 다행히 졸업하고 바로 승무원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다행히 시댁에 별일이 없었고 오히려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우리끼리 그동안 고생했던 걸 보상받는 기분이라 좋다 그랬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가 마침 공항과 가까워서 아가씨는 계속 우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주위에서 신우랑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냐고 하던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심하고 무료한 일상에 시누이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시누이를 따라 해외도 다니고 우린 친자매보다 가까운 사이였죠. 그런데 신우가 일을 시작하고 사건이 하나씩 터지게 됐습니다. 시누이는 예쁜 얼굴 때문에 항상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대학생 땐 대놓고 뒤를 따라다니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승무원이 된 이후에도 옆에 남자가 항상 많았죠. 그러다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2년을 넘게 사귀었습니다. 워낙 저랑 신우는 둘이 대화를 많이 해서 그 남자친구에 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의대를 나와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던 그 남자친구는 사람이 참 다정하고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마주쳐서 몇 번 봤는데 사람이 순박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신우이에게 결혼할 거냐고 물었는데 신우이는 제 말을 듣자 진지하게 말했어요. 언니, 사실 고민이 있어요. 지금 남자친구가 사람만 보면 참 좋거든요. 직업도 이사고 다정하고 착하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개천에서 난 용이라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너무 유난이에요.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네요. 아가씨는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너무 아들을 끼고 사는 사람이라 걱정하더라고요. 사실 전 시부모님이 워낙 좋은 분들이라 시집살이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누이의 현실적인 고민이 와닿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친정 엄마가 할머니에게 심한 시집살이를 당했고 주위에서도 이상한 시모를 많이 봐서 시누이의 걱정 자체는 이해가 됐어요. 일단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천천히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오니 아가씨는 더욱 곤란함을 비추기 시작했죠. 승무원이라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해외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시누이를 자꾸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김장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시누이가 아침부터 제게 오더니 곤란한 상황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우리 아들보다 아가씨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 말해보라고 했더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직 결혼 날짜도 제대로 잡지 않은 사이고 그냥 결혼하자는 말만 나왔는데 시누이 보고 김장하라고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날짜가 아가씨가 유럽으로 비행을 가는 날짜라 곤란하다고 했더니 예비 시댁을 우습게 한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비행을 취소하고 오라고 했다고 시누이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도 옆에서 보는데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의사인 아가씨 남자친구는 부르지도 않고 딱 시누이만 오라고 했답니다. 아니, 남의 집 귀한 딸을 결혼도 전에 오라고 난리야? 아, 난 이 결혼 절대 반대야. 난 아가씨를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업어 키웠으니까 이 정도 말할 권리는 있죠? 내가 우리 아가씨 어떻게 키웠는데 절대 반대니까 결혼 딱 엎어요. 언니, 저 너무 곤란해요. 그런데 진짜 딱 이 시어머니만 아니면 남자친구는 괜찮아서 더 고민돼요. 일단 저 비행 가야 하니까 준비해서 다녀올게요. 나중에 결혼해서도 비행 취소하고 김장하러 오라고 하진 않겠죠. 저는 아가씨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게 단칸방에 살았을 때도 우리 아가씨는 첫 번째로 챙길 정도로 아꼈거든요. 김장 사건이 지나고 결혼 전부터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정상 상견례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일단 급한 아파트를 알아보기로 했거든요.
시부모님은 연세도 있고 무엇보다 지방이 있어서 제가 아가씨의 엄마처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문제로 사돈을 미리 뵀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은 예식장을 고르는 문제로 저랑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셋이 보기로 한 날이었어요. 원래 신랑과 신부가 고른다고 하던데 의사라서 바쁘니까 어쩌다 보니 셋이 보게 됐습니다. 저는 마침 김장 사건 이후로 시누이의 시어머니 얼굴이 너무 궁금해서 자진해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돈 얼굴을 딱 봤는데 정말 저는 누가 보면 대통령을 낳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자만심이 얼굴에 가득한지 누가 봐도 욕망이 많았어요. 인상 자체가 너무 하나도 손해를 보기 싫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일단 예식장을 고르는 것이 목적이라 같이 다니는데 전 나중엔 너무 창피했어요. 왜냐면 식장에 가는 곳마다 본인 아들이 의사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예식장 직원들이 예의상 맞장구 해주면 본인 아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전교 1등이었다고 어찌나 자랑하던지 입이 안 아픈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숨도 안 쉬고 아들 자랑을 하길래 전 나중에는 제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어요. 우리 아가씨와 시댁의 의견을 종합해서 드디어 식장을 결정하고 예약금도 입금하고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도 본인 아들이 의사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의사를 둔 부모가 있으세요? 혹시 그분들도 그러시나요? 아예 의사랑 상관이 없는 감자탕 집에서 왜 그걸 자랑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저한테도 어찌나 당신 아들을 자랑하던지 귀에서 피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저는 일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는데 순간 거슬리는 말이 점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아들은 귀하게 자랐다. 공부만 해서 여자를 하나도 모르는데 억울하다. 우리 아가씨는 얼굴이 이뻐서 많이 만나봤을 것 같다는 둥 자꾸 계속해서 제 신경을 거슬리게 했답니다. 그러다 제 앞에서 무슨 말까지 했는지 아세요? 전 이 말을 듣고 순간 욱해서 대답하려고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승무원이면 해외도 여기저기 다닐 거 아니요? 혹시 우리 의사 아들은 한국에 두고 다른 나라야 나라마다 남편 있는 건 아니지? 사기 결혼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아들이 의사라서 돈 많이 버니까 그 돈으로 딴짓하면 안 된다. 말씀이 조금 지나치세요. 우리 아가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학생 때도 공부 얼마나 잘했는데요. 직장인이 되어서도 돈 벌어서 새언니인 저까지 챙길 정도로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꼭 참고 말한다고 말하는데 순간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겨우 이성을 붙잡고 말했는데 시누이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날 무슨 정신으로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다 먹고 택시를 타고 급하게 집에 오는데 아가씨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자꾸 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엉엉 울고 집에 와서도 아가씨에게 이 결혼은 내가 반대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소중한 아가씨를 저런 집안에 시집 보내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말로 의사가 대통령도 아니고 잘난 직업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 아가씨가 백수도 아니잖아요. 전 너무 속상해서 아가씨에게 이 결혼 하지 말아달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식장 계약을 마쳤지만 저는 그냥 다 얻고 싶었어요. 만약 우리 시부모님이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생각하니 그냥 애초에 저런 집하고는 1초도 더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면서 말하자 아가씨도 결국 눈물을 보였어요. 그러더니 자기도 이런 결혼은 못하겠다고 접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로 파혼 얘기를 자기 남자친구에게 전하는 걸 보고 저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혼하고 그냥 새로운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원래 인생은 이렇게 예측 불가한 상황들의 연속인가요? 우리 아가씨가 파혼을 선언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남자친구가 아가씨와 못 헤어진다고 우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하필 아가씨가 일하러 비행하고 있을 때라 집에 없어서 남편과 제가 그 남자친구와 대화했습니다. 전 거기서 당당하게 우리 아가씨도 곱게 자라서 이렇게 무시하는 집에 시집 못 보낸다고 말했어요. 본인이 그 집에서 소중한 만큼 우리 아가씨도 집에서 보석 같은 존재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해도 본인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강제로 일으키려 해도 힘이 얼마나 센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일단 자세 풀고 얘기하라고 해도 듣질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시누이 남자친구의 집도 예전에 우리처럼 가난했다고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시어머니 될 사람은 남의 집에서 파출부 생활도 하고 그랬대요. 힘든 상황이라 그 현실을 벗어나려고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대에 합격하고 어머니가 3일을 내리우셨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유난히 절 싸고 도는 건 압니다. 근데 이게 다 사정이 있었어요. 다신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중간에서 잘할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전 그전까진 저런 집에 우리 아가씨를 절대 못 보내겠다고 완강했는데 사정을 듣고 나니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 얘기를 들으니 우리가 힘들었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원래 죽도록 미웠는데 사정을 들으니 조금씩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가씨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하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아가씨가 비행해서 돌아오자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아가씨는 생각해보겠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한우도 보내고 비싼 과일이나 홍삼을 들고 자주 찾아왔어요. 일하느라 바쁠 텐데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아가씨를 데리러 공항에 가고 우리 집에 와서 식구들 외식도 많이 시켜줬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사람이라 점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자기 엄마가 유난이란 걸 인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정성을 보고 아가씨도 점점 마음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슬슬 다시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가씨가 제게 결혼해도 되냐고 묻길래 전 무엇보다도 아가씨 본인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자 아가씨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엔 동의했기 때문에 일단 다시 결혼 준비를 재개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말을 잘했는지 예전처럼 김장하러 오라거나 명절에 부르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신우에게 전화를 강요하거나 자주 찾아오는 것을 원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예전엔 신우가 해외에 갔다가 작은 선물을 사오면 더 큰 걸 바라는 눈치였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면 되니까 전 그 모습을 보고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보러 가서도 아가씨 남자친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시골에 계시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사돈끼리 보는 자리였어요. 아가씨 남자친구도 처음으로 보는 날이었죠. 제가 괜히 긴장이 돼서 시부모님을 하루 전에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식구들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해서 상견례 자리로 향했어요. 시부모님보다 오히려 제가 더 긴장된 상태로 차에 타서 이동했습니다. 저도 파혼하게 된 날 이후로 사돈을 처음 보는 자리였거든요. 그날 좋지 않게 마무리가 돼서 찝찝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나서서 떡 케이크도 준비하고 최대한 말을 예쁘게 하려고 준비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 식당을 예약하고 10분 전에 도착한 우린 아직 오지도 않은 사돈댁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각이 되어서도 예비 사돈들은 오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장소도 사전에 알려줬고 일부러 사돈댁과 가까운 위치로 잡았는데 이상했죠. 거리가 먼 거리도 아니었고 예비 사돈의 집에서 겨우 15분이 걸리는 위치였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이렇게 늦을 순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시부모님은 무려 지방에서 미리 올라온 거잖아요. 아가씨가 당황해서 전화로 물어보니 남자친구가 헐레벌떡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시부모님이 차가 막혀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기분이 조금 상했지만 애써 괜찮다고 말하고 기다렸어요. 우리 시부모님들은 워낙 좋은 분들이라 괜찮으니 천천히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슬슬 저는 기분이 나빴고 아가씨 표정도 안 좋아졌어요. 음식이 이미 나왔는데 먹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마침내 40분이 지나자 예비 사돈이 들어왔는데 늦게 왔으면서 어찌나 천천히 느긋하게 걷는지 너무 얄미웠죠. 심지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예비 사돈을 보고 우리 시어머니가 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별거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어요.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가씨가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져서 일단 꾹 참고 저도 웃는 얼굴로 대했어요. 그렇게 상견례가 시작됐는데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우리가 정했는데 예비 사돈들은 음식이 짜다, 맛이 없다, 양이 적다 등 불평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미식가여도 상견례 자리에선 그냥 대충 먹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먹을 때 맛을 평가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상대 집이 예약한 식당에 와서 불평하는 걸 들으니 전 기분이 상했어요. 제가 이 식당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시간을 내어 물어봤거든요. 열심히 찾아서 힘들게 전화로 예약했는데 불평을 들으니 표정이 점점 굳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것도 짜증나고 미안해하지 않는 것도 화가 났어요. 그래도 일단 아가씨를 위해서 제 모든 인내심을 발휘하고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제가 오늘 제보하는 사연의 핵심이랍니다. 예비사도는 그날도 역시 의사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 상태였어요. 어찌나 자랑하던지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당사자인 아들이 제발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입을 쉬지 않더라고요. 딱 보니 집안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말려도 의사 아들을 둔 부모는 이미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돈 얘기가 나오자 본인 아들이 돈을 잘 버니까 우리가 마치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가씨도 승무원이라 돈을 잘 벌고 무엇보다 시댁 재산이 200억인데 평생 일하지 않고 살아도 될 정도인데 저런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비사돈이 우리 시부모님께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어요. 마음씨 좋은 우리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고물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비사돈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저는 진짜 아직도 이날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고물상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대놓고 인상을 구기더라고요. 저는 참을 만큼 참아서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예비사돈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뭐? 고물? 고물 팔아 돈 번다고? 그지야? 그런 집안에 우리 의사 아들 보내라고? 참나,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디 거지 집안이 우리 의사 아들을 넘봐? 어휴, 시간 아깝게 이러고 있었네. 여보, 일어나, 가자. 엄마,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가면 어떡해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가 외동아들이라 이렇게, 아니, 아이고, 어떡하지? 엄마, 아버지. 우리 시부모님이 고물상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예비 사돈들은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방을 나갔습니다. 전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누가 보면 진짜 미국 대통령이라도 나온 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아가씨도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앉아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화가 나서 저런 집안에 절대 우리 아가씨를 보낼 수 없다고 했어요. 파혼은 당연했고 저는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소중한데 시부모님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어나서 밖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아가씨 남자친구가 열심히 본인 부모를 말리고 있더라고요. 절 보고 예비 사돈은 손가락질하며 가난한 거지 집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그 광경이 너무 웃기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는 하도 어이가 없어 실수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예비 사돈들은 파혼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주제도 모르고 저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파혼? 당연하지. 이렇게 몰상식한 집안에 귀한 우리 아가씨를 어떻게 보내요? 그리고 아줌마, 우리 시부모님을 아줌마가 뭔데 무시해? 우리 시댁 재산만 200억이야. 고물상은 취미로 하는 거고. 우리 아가씨랑 결혼하면 병원 개원은 식은죽 먹기였는데. 어휴. 뭐? 뭐라고? 200억? 그게 정말이야?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그걸 믿을 줄 알아? 고물상하는 집에 우리 의사 아들을 어떻게 보내? 양심이 있어? 제가 우리 시댁의 비밀을 말하자 예비 사돈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제게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절 뒤따라 나온 남편이 예비 사돈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지방에 내려와서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은행 어플을 접속해서 재산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화가 난 모습은 저도 처음이었죠. 대놓고 잔액을 보여주니까 예비 사돈은 그 금액을 보고 순식간에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아가씨의 남자친구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건지 우리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린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뒤였죠. 상견례 자리에서 이러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우리 아가씨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비 사돈들이 아무리 빌어도 되돌릴 수 없었어요. 안에 있던 아가씨까지 밖에 나와서 그 식구들을 보며 살면서 마주치지 말자고 하니까 예비 사돈들은 그제야 본인들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까까지 그렇게 우리 집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저러니까 너무 웃겼습니다. 상견례는 이렇게 마무리됐고 아가씨는 아예 전 남자친구 번호도 삭제했습니다. 우리는 또 그 사람이 찾아올까 두려워서 아예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전 다른 것보다 우리 시부모님이 상처받았을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다행히 시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분들이었습니다. 제게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듣더니 오히려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굳이 안 겪어도 될 상황을 겪었다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아가씨에게 듣기론 그 뒤로 예비 사돈들이 연락이 계속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차단해도 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해서 결국 아가씨는 번호도 2번이나 바꿨습니다. 믿을 것은 의사 아들이 전부였던 그 지방과 이제 엮이지 않아도 된다니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가씨는 예쁘고 착해서 금방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답니다. 이번에는 사업하는 남잔데 의사 전 남친보다 훨씬 돈도 잘 벌고 사람이 건실해 보여 좋았어요. 아가씨는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쁘고 귀여워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흥미롭고 통쾌하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우리 예쁜 아가씨의 다음 결혼을 도우려고 해요. 훨씬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난 걸 보니 액땜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